강태에게 결혼은 사업적 계약에 불과했다. 3년 전 할아버지의 유언과 그룹의 안정을 위해 그는 차수현이라는 여자와 서류상으로 부부가 되었다. 그에게 아내라는 존재는 저택의 수많은 가구들처럼 그 자리에 있지만 인식하지는 않는 배경과도 같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일과 성공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남긴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지난 3년간 아내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식사 한 번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조차 기억에서 희미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차수현이라는 이름뿐인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오늘 밤 천마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참석하는 것 역시 그에게는 귀찮은 의무일 뿐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잊혀진 아내와 마주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뒤흔드는 시작이 되리라는 것도 강태하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창 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 천마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갈라. 언론과 재계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중요한 행사였지만 그에게는 그저 피곤하고 의미 없는 연극에 불과했다. 회장님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신규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3년 전 그는 차수현과 결혼했다. 사랑 없는 계약 결혼. 할아버지의 유언과 그녀의 집안이 가진 구시대적인 명망이 그룹의 보수적인 주주들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혼의 조건으로 단 한 가지를 내걸었다.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차수현은 그 조건을 충실하게 지켰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에서 존재감 없는 유령처럼 살았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역시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에게 아내는 그저 서류상에 존재하는 의무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차가 천마그룹 소유의 호텔 연회장 앞에 멈춰 섰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다. 강태하는 익숙하게 차에서 내려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연회장 안은 대한민국의 권력과 불을 가진 모든 이들이 모인 듯 화려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들끓었지만 그는 항상 혼자였다. 공허했다. 답답함에 그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옥상 테라스로 향했다. 신선한 밤 공기를 쐬며 머리를 식힐 생각이었다. 옥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그곳에는 비밀의 화원처럼 환상적인 정원이 꾸며져 있었다. 삭막한 도시의 옥상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희귀한 야생화와 푸른 허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작은 가을이 졸졸 흐르며 맑은 소리를 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모든 식물들은 살아 숨쉬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공간 전체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깊은 평온함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하는 자신도 모르게 정원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의 차가운 심장이 이 공간이 뿜어내는 신비로운 온기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정원 한가운데에 머물렀다. 한 여자가 작은 나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행사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눈앞의 식물에게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른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흙의 상태를 살피며 마치 아기를 다루던 부드러운 손길로 가지를 어루만졌다.
달빛과 정원의 조명이 그녀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강태하는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웃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연회장에 그 어떤 여자보다도 흙을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의 모습이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정원의 일부인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호기심에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다. 여자가 고개를 들고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순간 강태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멋대로 뛴 적 없던 그의 심장이 쿵 하고 거칠게 내려앉았다. 차수현, 자신의 서류상 아내, 자신이 지난 3년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해왔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는 충격에 빠졌다. 그가 기억하던 차수현은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아무런 색깔도 향기도 없는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흙이 묻은 손땀에 젖은 이마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충만한 행복감이 그녀의 온몸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미소를 머금은 입술은 그가 본 그 어떤 꽃보다도 생기 넘쳐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는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누구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시선에 조금 놀란 듯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난 3년간 그들은 너무나도 완벽한 타인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희극이자 비극. 강태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내에게 나는 당신 남편이오라고 말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이하게 느껴졌다. 그때 행사를 주관하던 호텔 지배인이 그를 발견하고 황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찾았습니다. 지배인은 강태하를 알아보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곁에 있는 차수현을 보며 말했다. 아, 헬레나 작가님, 회장님께 이 정원에 대해 소개해 주시는 중이었군요. 헬레나 강태하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지배인이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이번 갈라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즘 건축계에서 가장 핫한 플로럴 디자이너 헬레나 작가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옥상 정원입니다. 작가님께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셔서 저희도 겨우겨우 섭외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태하는 지배인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차수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차수현, 헬레나, 자신의 아내, 그리고 천재 디자이너. 그녀는 그의 그늘 속에서 시들어가는 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모르는 사이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뿌리내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강인한 생명력이었다. 차수현은 회장님이라는 소리에 그제야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굳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흙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그가 알던 무채색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다시 강태하의 아내라는 껍질 속으로 숨어버렸다. 하지만 강태하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아내가 아닌 헬레나라는 이름의 눈부신 예술가가 보였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의 무관심과 후회, 그리고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의 안에서 거친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천마그룹 50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 강태하는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다.
손에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계약서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달빛 아래서 식물을 어루만지던 하얀 손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던 미소, 그리고 헬레나라는 낯선 이름, 그의 아내 차수현. 3년 동안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여자. 그녀가 그의 심장을 이토록 세차게 흔들고 있었다. 그는 이 낯선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후회인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가? 김비서.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네, 회장님. 헬레나라는 이름의 플로럴 디자이너. 지금 당장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정보를 비서를 통해 보고받아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다. 그날 이후 강태하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집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 사는 아내라는 존재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하거나 집에서 업무를 보는 횟수를 늘렸다. 물론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그는 서재에 앉아 CCTV 모니터를 통해 그녀를 관찰했다. 그가 발견한 차수현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결코 무기력하거나 외로운 여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하고 텅 빈 저택 안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완벽한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리 온실을 자신만의 작업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세계였다. 수백 종류의 희귀 식물들, 디자인 서적들,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든 테라리움과 미니어처 정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집중해서 디자인 스케치를 그리거나 흙을 만지며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에도 표정이 풍부했다. 새로운 디자인에 만족하며 아이처럼 웃기도 했고, 식물의 성장이 더딜 때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식물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강태하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녀는 낡은 트럭을 직접 몰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작은 간판조차 없는 낡아 보이는 창고였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은 또 다른 신세계였다. 그곳은 그녀의 비밀 아지트이자 실제 작품들이 탄생하는 공방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인부들에게 스스럼 없이 지시를 내리고 직접 용접을 하거나 목재를 자르기도 했다.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과 전문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태하는 차 안에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가 알던 차수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강인한 독립심을 가진 헬레나라는 이름의 예술가였다. 그의 마음에 존경심이라는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의 세상에 또 다른 균열이 찾아왔다. 그의 휴대폰에 뜬 이름은 그의 과거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이민영.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었다.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를 버리고 떠났던 여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그녀가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태아씨 나야. 민영이.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 이번에 귀국 독주회를 열어. 당신을 위해 맨 앞자리 비워뒀어. 끝나고 저녁도 같이 하고. 우리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 나 이제 안 떠날 거야. 그녀의 말에는 그들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강태하는 설렘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여자, 자신의 아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의무감 반,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반으로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민영의 귀국 독주회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여신처럼 빛났다. 연주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이민영은 화려했고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과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과의 친분을 자랑하기에 바빴다. 그리고는 그의 결혼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여자랑은 언제 정리할 거야? 어차피 사업 때문에 한 계약 결혼이잖아. 그냥 위자료나 두둑이 챙겨주고 내보내면 되지. 그 여자는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 순간 강태하의 머릿속에 차수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흙 묻은 손으로 식물을 어루만지던 모습 작업에 집중하던 진지한 눈빛, 조용하지만 강인했던 모습. 이민영의 화려함은 어쩐지 공허하고 피상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자신감은 오만함으로 보였다. 반면 한때 나약함이라고 생각했던 차수현의 침묵은 이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자의 강인함과 자존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두 여자를 비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저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기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김 비서가 헬레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보고서는 두꺼웠다. 그 안에는 강태하가 전혀 몰랐던 아내의 3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헬레나 본명 차수현. 3년 전부터 활동 시작.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오직 작품으로만 평가받음. 첫 작품인 도심 속 오아시스 프로젝트로 건축계의 혜성처럼 등장. 이후 국내 유수의 기업과 VVIP들의 비밀 정원을 도맡아 디자인하며 미다스의 손이라 불림. 언론 인터뷰 일체 거절.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공간과 인간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평을 받음.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유산으로 시작했으며 지난 3년간 강태하의 돈은 단 1원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강태하는 보고서를 든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파파라치가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 차수현은 자신의 작은 공방 앞에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꾸밈 없고 순수한 미소였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아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감옥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신만의 정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름 모를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호기심을 넘어 존경심으로,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천마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냉기류가 감돌았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제주도 엘리시안 필드, 최고급 리조트 프로젝트가 암초에 부딪힌 탓이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은 완벽했지만 프로젝트의 핵심인 치유의 낙원이라는 컨셉을 구현할 조경 디자인이 문제였다. 이미 2명의 유명 디자이너가 교체되었고 프로젝트는 막대한 손실을 내며 표류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오픈 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컨셉을 살려낼 디자이너를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임원들의 얼굴에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때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프로젝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요즘 업계에서 가장 천재적인 인물로 불리는 디자이너입니다. 다만 필명으로만 활동하고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접촉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박 전무가 다음 말을 잇는 순간 강태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헬레나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헬레나의 명성은
이미 전설과도 같았다. 하지만 임원 중 그 누구도 헬레나가 바로 회장님의 서류상 아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태하는 완벽하게 궁지에 몰렸다. 이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들의 관계를 밝힐 수도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사생활을, 특히 지난 3년간의 부끄러운 무관심을 전 직원 앞에 자백하는 꼴이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라는 존재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무슨 수를 써서든 그 헬레나라는 작가를 접촉해보시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천마그룹의 프로젝트 제안서가 헬레나의 이메일로 발송되었다. 자신의 작은 온실 작업실에서 차수현은 노트북 화면에 뜬 천마그룹이라는 글자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회사였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접근인가?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지난 3년간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남자가 이제 와서 왜 수만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이 그의 시험이든 변덕이든 상관없었다. 앨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는 디자이너로서의 그녀의 경력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꿈의 무대였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프로페셔널 헬레나로서 이 제안을 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자료 검토 후 미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공식 미팅이 잡혔다. 장소는 차수현이 지정한 그녀의 외곽 공방이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가 아닌 자신의 영역으로 그를 불러들였다. 약속한 시간에 강태하가 김 비서와 함께 공방에 도착했다. 그는 그곳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낡은 창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은 살아있는 식물과 자연 소재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로 변모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그의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 아니었다. 깔끔한 슬랙스와 셔츠 질끈 묶은 머리. 그녀의 모습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프로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오셨습니까, 강태하 회장님? 그녀가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녀는 그를 남편이 아닌 완벽한 클라이언트로 대하고 있었다. 헬레나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강태하 회장과 헬레나 작가로서 마주 앉았다. 미팅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제안서는 잘 보았습니다. 차수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엉망입니다. 컨셉은 거창하지만 그것을 구현할 철학도 디테일도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설계는 그저 비싼 나무와 꽃을 되는 대로 갖다 심은 것에 불과해요. 이런 식으로는 치유의 낙원이 아니라 돈만 많이 든 식물원이 될 뿐입니다. 그녀의 비판은 날카롭고 전곡을 찔렀다. 함께 배석한 박전무와 실무진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안절부절 못했다. 강태하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했다. 그는 언제나 지시하고 평가하는 입장이었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을 평가받는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특히 그 상대가 자신이 무시해왔던 아내라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미묘하게 긁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강렬한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옳았다. 그녀의 모든 지적은 정확했고 그녀의 눈빛은 프로젝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한 명의 여자로서가 아닌 한 명의 천재적인 프로페셔널로서 그녀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헬레나 작가님? 그가 자신도 모르게 진심으로 물었다. 차수현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밤새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는 새로운 컨셉과 디자인 철학,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구체적인 식물 선정과 공간 배치 계획을 막힘없이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녀의 설명은 모든 사람을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강태하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없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그녀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통감했다.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천마그룹은 헬레나에게 프로젝트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강태하는 이제 공식적으로 아내의 클라이언트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민영이 강태하가 헬레나라는 디자이너에게 푹 빠져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다. 그녀의 예민한 촉수가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그 정체불명의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며칠 뒤 차수현이 프로젝트 부지 답사를 위해 천마그룹 본사를 방문했을 때였다. 그녀가 로비에서 강태하 그리고 프로젝트 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민영이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녀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양 당당하게 그들에게 걸어왔다. 그녀는 차수현을 보란 듯이 무시한 채 권지혁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태아 씨 마침 근처에 있다가 생각나서 들렀어.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그리고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차수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어머, 이분이 요즘 소문자자한 그 정원사인가 보네. 이름이. 헬레나였나. 그녀는 정원사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차수현의 직업을 의도적으로 비하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한쪽은 과거를 무기로 현재를 되찾으려는 여자. 한쪽은 실력으로 현재를 증명해야 하는 여자. 그리고 그 두 여자 사이에 선 한 남자. 차수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민영의 도발은 명백했다. 강태하는 팔짱을 낀 이민영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의 얼굴에 불쾌감이 드러났다.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폭풍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민영의 경멸 어린 목소리가 투명한 비수처럼 날아와 차수현의 심장에 박혔다. 정원사. 그녀는 의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전문성을 깎아내리고 그녀를 한낱 기술자로 격화시키려 했다. 차수현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민영의 도발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네, 헬레나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공간의 생명과 철학을 불어넣는 디자이너이지 단순히 꽃이나 심는 정원사가 아닙니다. 이민영 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께서 예술의 한 분야에 대해 그렇게 얕은 견해를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군요. 그녀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방역에 이민영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강태하의 행동이었다. 그는 이민영이 팔짱을 낀 손을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취급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차수현의 앞을 막아서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명백한 보호의 제스처였다. 그는 이민영을 돌아보며 지하실의 냉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영아, 여긴 네가 연주하는 무대 위가 아니야. 그리고 이분은 우리 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시다. 파트너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하겠다면 다시는 내 회사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하지 마. 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그 말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미묘하고도 강력한 선언이었다. 이민영은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강태하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냉대할 줄은, 그리고 저 보잘것없는 여자 편을 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모욕감에 입술을 떨며 돌아섰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강태하는 그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천천히 차수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차수현은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보호에 감사하기보다는 당혹스러웠다. 이것은 또 어떤 변덕이란 말인가. 그녀는 이 남자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기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를 위해 얼굴을 마주했다. 현장 답사 설계 회의, 자재 선정.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로서 함께했다. 그리고 강태하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차수현이라는 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채 거친 인부들에게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고 설계 도면에 단 1mm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제주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식생을 연구했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그 땅의 역사와 영혼을 디자인에 담아내려 애썼다. 그는 또한 그녀의 의외의 모습들을 발견했다. 어느 날은 현장에서 길 잃은 아기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온몸에 흙을 묻혀가며 고양이를 구조해 품에 안고 따뜻한 우유를 먹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가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또 다른 날은 회의 중에 그의 무심코 던진 의견을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그의 지시로 받아들일 때 그녀만이 유일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더 나은 대안을 제시했다. 그녀는 그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지난 3년간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보석을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장님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의무나 계약이 아닌 차수현이라는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추악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질투, 그리고 소유욕. 그 감정을 촉발시킨 것은 그의 오랜 라이벌 하늘건설의 박진우 사장이었다. 박진우는 업계에서 유명한 야심가이자 뛰어난 안목을 가진 경영인이었다. 그는 최근 헬레나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강태하는 프로젝트 부지에서 차수현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박진우가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는 강태에게는 가볍게 눈인사만 한 채 곧장 차수현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헬레나 작가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역시 작가님의 손길이 닿으니 이 황량했던 땅이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그의 찬사는 노골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존경과 흠모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하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에서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박진우가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보다 더 다정하고 전문적인 말들을 건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법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아내였다. 하지만 그는 지난 3년간 남편으로서의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불합리한 분노에 휩싸였다. 박진우는 한술 더 떠 본론을 꺼냈다. 사실 작가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저희 하늘건설이 추진하는 남해안 리조트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인을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천마그룹이 제시하는 조건보다 2배, 아니 3배를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모든 예술적 자유를 보장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강태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2년 전 이민영이 떠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훨씬 더 깊고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박 사장, 지금 내 파트너에게 무슨 제안을 하는 겁니까? 매너가 없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다.
내 파트너라는 말에 강한 소유격이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재미있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강 회장님이야말로 오해하시는군요. 저는 지금 천마그룹의 파트너가 아닌 헬레나라는 위대한 예술가, 개인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의 말에 강태하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차수현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를 느끼며 난처한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제안은 감사합니다, 박진우 사장님. 하지만 저는 지금 맡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강태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단순한 아내로서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예술가로서, 파트너로서. 그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었다. 한편 차수현 역시 혼란스럽게는 마찬가지였다. 함께 일하면서 그녀는 강태하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던 차가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그녀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었다. 때로는 그녀의 디자인 의도를 그녀 자신보다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해 주어 그녀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일하는 그녀를 위해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가기도 했고, 현장에서 그녀가 위험에 처할 뻔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보호하기도 했다. 그의 작은 변화들이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부정하려 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자였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변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박진우 앞에서 자신을 내 파트너라고 칭하며 노골적인 소유욕을 드러내던 그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의 눈빛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던 걸까? Tạ Nhân Lên. Tôi sẽ tiếp tục câu chuyện với chương 5, nơi những âm mưu và xung đột bắt đầu leo thang đến đỉnh điểm. chương 5. 자신의 눈앞에서 강태하가 차수현을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본 이후 이민영은 패배감과 질투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연히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자리를 이름도 없는 정원사 따위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여자였다. 강태하도 마찬가지여야 했다. 그녀는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저 헬레나라는 여자의 신비주의에 잠시 현혹된 것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헬레나의 가면을 벗기고 그녀의 진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하늘건설의 박진우 사장 역시 헬레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던가. 그녀는 박진우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서울의 한적한 배서 2명의 패배자가 만났다. 한 명은 사랑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목표물을 놓쳤다. 그들은 서로의 욕망을 간파하고 위험한 동맹을 맺었다. 강태하가 그 여자에게 보통 빠진 게 아니더군요. 박진우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넘어오질 않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이민영이 쏘아붙이듯 물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이에요. 태아 씨의 눈에 띄어서 그의 후광을 업고 성공한 거겠죠. 그녀는 애써 헬레나의 실력을 폄하했다. 아닙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진짜입니다. 내가 본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이죠. 그래서 더더욱 갖고 싶은 겁니다. 그녀를 꺾을 수 없다면 그녀의 날개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옆에 두어야죠.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날개를 부러뜨린다. 좋은 생각이네요. 이민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의 가장 큰 날개는
바로 신비주의와 실력이라는 평판이죠. 만약 그녀의 성공이 실력이 아니라 부정한 관계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떨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추악한 음모를 읽었다. 그들은 헬레나의 진짜 정체, 즉 그녀가 강태하에 숨겨진 아내라는 사실을 알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계략에 더 좋은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유부남인 대기업 총수와 비밀스러운 여성 디자이너의 부적절한 만남. 이보다 더 자극적이고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없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박진호는 언론계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이민영은 사교계를 통해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한 연예 정보지에 단독 보도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포착 천마그룹 강태하 회장 천재 디자이너 헬레나와 심야 밀회. 충격. 기사에는 강태하와 차수현이 제주도 프로젝트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 회의하는 모습, 그리고 늦은 밤 함께 있는 모습들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실려 있었다. 기사는 두 사람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깊은 내연 관계라는 것을 암시했다. 특히 강태하가 이민영과 파혼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과 헬레나가 철저히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의혹을 증폭시켰다.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다. 대중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유부남이 될 뻔했던 남자가 이번엔 신비주의 디자이너랑 바람이 났군. 헬레나라는 여자 실력으로 뜬 게 아니라 몸 로비로 뜬 거 아니야. 결국 재벌들의 더러운 스캔들일 뿐 악성 댓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헬레나라는 이름에 덧씌워졌던 천재성과 신비주의는 한순간에 불륜녀라는 주홍글씨로 바뀌어버렸다. 3년간 그녀가 오직 실력으로 쌓아 올린 모든 명예가 단 하루 만에 진흙탕에 처박혔다. 차수현은 자신의 공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숨이 막혔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 겨눠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이 이렇게 왜곡되고 난도질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의 비난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강태하의 아내가 맞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몰랐다. 세상의 눈에 그녀는 정말로 유부남일 뻔했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덕에 프로젝트를 따낸 파렴치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신과 강태하의 계약, 결혼 사실을 밝혀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더 큰 스캔들을 낳을 뿐이었다. 천마그룹 역시 비상이 걸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들은 당장 헬레나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모든 시선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강태하에게 쏠렸다. 그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분노했다. 자신을 향한 비난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차수현이 이런 더러운 스캔들에 휘말려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이 분노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 같았다. 자신이 그녀를 3년간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그녀에게 제대로 된 남편이 되어주었더라면,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회사를 위해 관례대로 그녀를 희생시키고 스캔들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가더라도 그녀를 지킬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흙 묻은 손으로 웃던 모습, 일에 집중하던 열정적인 모습, 아기 고양이를 안고 있던 따뜻한 모습.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사들을 향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다. 이 모든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헬레나 작가는 나의 내연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죠. 이사들이 술렁였다. 그녀는 나의 아내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태하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우리는 3년 전 양가에 합의해 결혼했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기로 한 약속 때문에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헬레나 작가는 그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예술가이자 나의 유일한 법적 배우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즉 그녀를 3년간 외면했던 사실까지도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그녀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의 과거 때문에 그녀가 부당한 오해와 비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는 홍보팀장을 향해 지시했다. 지금 즉시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해. 내가 직접 나선다. 그리고 이 추악한 루머를 퍼뜨린 언론사와 배후를 찾아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위로 그들이 다시는 펜을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것은 천마그룹의 총수로서가 아닌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세상과의 전쟁 선포였다. 그는 더 이상 의무감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공방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차수현은 TV 화면을 통해 생중계되는 그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자신을 아내라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예술가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간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강태하의 폭탄 선언과도 같은 기자회견은 박진우와 이민영의 계획을 완벽하게 수포로 돌려놓았다. 그들은 윤서연을 불륜녀로 매장시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그녀가 강태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공표해주고 강태하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도록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분노와 모욕감에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윤서연과 강태에게 복수해야만 했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민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강태하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음을, 그리고 자신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들러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녀는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요. 그 여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야 해요.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바로 그 작품을. 두 사람의 마지막 계략은 이제 이성이 아닌 순수한 악의에서 비롯되었다.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은 차수현이 지난 몇 달간 심혈을 기울여 제주도 현장에 조성한 모델 가든이었다. 박진우는 그것을 파기하기로 결심했다. 프레젠테이션 바로 전날 밤에 그녀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한편 기자회견 이후 강태하와 차수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3년의 벽이 허물어지고 어색하지만 진솔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부부가 아닌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강태하의 정보팀은 박진우 측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즉시 현장의 보안을 강화하고 모델 가든을 24시간 철통같이 지키려 했다. 그가 분명 정원을 노릴 거야. 마지막 발악을 하겠지. 하지만 차수현은 그의 계획을 만류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깊은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아니요. 막지 마세요.
그가 들어와서 마음껏 망가뜨리게 내버려둬요. 뭐라고 강태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얼마나 공들여 만든 곳인데. 그는 내 작품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나에게 가장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셈이 될 거예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완벽한 낙원의 이야기도 좋지만 파괴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부활과 치유의 이야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강태하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고 전율했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적의 공격을 자신의 예술로 승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대담함과 천재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두 사람은 박진우를 위한 함정을 팠다. 그들은 모델 가든 주변 곳곳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초고화질의 카메라들을 비밀리에 설치했다. 프레젠테 AT에 온 전날 밤. 예상대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밤을 틈타 검은 옷을 입은 괴한 몇 명이 현장에 잠입했다. 그들은 박진우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다. 그들은 차수현의 아름다운 정원을 무참히 짓밟았다. 희귀한 꽃들을 뽑아 던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니어처 건축물들을 부쉈다. 토양에는 제초제를 쏟아부었고 작은 가을은 흙탕물로 뒤덮였다. 한 예술가의 혼이 담긴 공간은 순식간에 폭력의 상처만이 남은 폐허로 변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둠 속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프레젠테 AT에 온 당일, 발표회장은 천마그룹의 임원들과 핵심 투자자들, 그리고 스캔들 이후 더욱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언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우와 이민영도 투자자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참석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와 곧 펼쳐질 윤서연의 공개적인 망신에 대한 잔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차수현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완벽하게 완성된 지상 낙원의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저의 정원에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저에게 엘리시안 필드를 관통하는 더 깊은 철학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녀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다. 처참하게 파괴되고 짓밟힌 폐허가 된 정원의 실시간 영상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박진우와 이민영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차수현은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와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치유란 상처 하나 없는 무균의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란 가장 깊은 상처로부터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어젯밤의 이 폭력은 저의 정원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이 품고 있는 강인한 치유의 힘을 증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파괴된 정원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서진 돌들을 이용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짓밟힌 꽃들 곁에 그보다 더 강인한 야생화를 심겠다고 했다. 상처의 흔적을 억지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마저 디자인의 일부로 끌어안아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더욱 깊이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악의 파괴 행위를 자신의 예술 철학을 완성하는 최고의 스토리텔링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좌중은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의 발표가 감동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강태하가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갑자기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젯밤의 고화질 CCTV 영상이었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그녀의 정원을 무참히 파괴하는 모든 과정이 소리까지 포함되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괴한 중 한 명의 복면이 벗겨지며 박진우의 충직한 부하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회의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박진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때 강태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박진우가 그동안 저질러온 불법적인 기업 스파이 행위와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단상 위에 차수현을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이민영은 공범으로 지목되어 수치심과 공포 속에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수현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적의 공격을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재료로 사용한 진정한 승자였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폭풍을 잠재우고 자신의 가치를 온 세상에 증명해냈다. 차수현의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박진우와 그의 공범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강태하가 공개한 추가 증거들은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하늘건설은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으며 뿌리부터 흔들렸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그와 동맹을 맺었던 이민영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스캔들로 인해 그녀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예정되었던 모든 공연과 음반 계약이 취소되었다. 한때 무대 위를 날아다니던 그녀의 날개는 자신의 질투심이 쏜 화살에 맞아 영원히 꺾여버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천마그룹의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는 이사회의 만장일치와 투자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재개되었다. 헬레나, 즉 차수현은 이제 단순히 재능 있는 디자이너가 아닌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철학을 증명해낸 위대한 예술가로 추앙받았다. 시간이 흘렀다. 세상의 소란이 잠잠해지고 계절이 한번 바뀔 무렵 강태하와 차수현 사이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로 만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3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서툴고 어색했다. 하지만 그들은 노력했다. 강태하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는 법을 배웠다. 그는 바쁜 일과를 쪼개 그녀의 공방을 찾았고 말없이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일에 대해 아는 척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지쳐 보일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그녀가 새로운 영감을 얻어 기뻐할 때 함께 미소 지어줄 뿐이었다. 차수현 역시 그를 향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내미는 서툰 진심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두 사람은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집에는 처음으로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제주도의 엘리시안 필드, 모델 가든이 완벽하게 복원된 날, 강태하는 차수현을 데리고 그곳을 찾았다. 정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깊어져 있었다. 파괴의 상처는 흉터가 아닌 더 강한 생명력을 품은 무늬가 되어 정원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이 함께 겪어낸 시련과 그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진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붉은 저녁 노을이 정원을 물들일 무렵 강태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과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나. 그는 결혼식 날이 아닌 어색한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지. 그냥 빨리 이 의무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젖어 있었다. 나는 지난 3년간 당신에게서 시간을 빼앗고 당신의 존재를 지워버렸어.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알아.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돌려줘야 할 당신의 자유야. 당신은 더 이상 나나 이 계약에 얽매일 필요 없어. 그는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또 다른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녀의 정원을 닮은 작은 잎사귀 모양의 소박하지만 우아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계약이 아니야. 질문이야.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나의 계약상 아내가 아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자 차수현 씨.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녀가 3년 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완전한 자유와 선택의 권리. 차수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건넨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보며 아주 천천히 그 서류를 반으로 찢었다. 이혼에 대한 내 대답은 아니오예요. 찢어진 서류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리고 그녀는 활짝 웃으며 그의 손에 들린 반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당신의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네예요. 강태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새로운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의 증표였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3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에게 닿은 길고 깊은 키스였다. 1년 후 제주 엘리시안 필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최고의 힐링 리조트로 자리 잡았다. 오픈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 리조트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 강태하와 차수현이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는 잎사귀 모양의 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당신의 정원을 정말 좋아해. 강태하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의 정원이죠. 차수현이 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고 버려졌던 정원에 다시 꽃이 피어나기까지 그들은 아주 긴 시간을 돌아와야만 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서로에게 서로가 기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최첨단 설비가 갖춰진 마이바흐의 뒷좌석, 인공지능 AI 기업 넥서스의 CEO 권지혁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을 마무리하는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정확했으며 감정은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그는 통제와 권력의 화신이었다. 차창 밖으로는 장대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서울의 야경은 넌사인과 교통체증으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33세 권지혁. 그는 자수성가의 신화 그 자체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 오직 자신의 머리와 기술력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AI 기업을 일궈냈다. 재계에서 그는 IT 업계의 얼음군주로 불렸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로 움직이는 남자. 이것으로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공적인 통화를 마친 그의 차가 강남의 화려한 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재래시장 근처의 도로에서 신호에 걸렸다. 다음 사업 계획을 구상하며 무심코 창밖을 보던 그의 눈에 한 장면이 박혔다. 그가 본 것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3명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힘겹게 택시를 잡으려는 한 여자였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다. 오하린. 그가 평생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6년 전 연기처럼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여자. 그의 심장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떠난 바로 그 여자였다.
그의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초당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의 명석한 두뇌가 순간 하얗게 정지했다. 그의 시선은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남자아이 둘에 여자아이 하나. 대략 4~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칭얼거리며 울고 있었고 하리는 비를 맞으며 그 아이들을 낡은 노란 택시에 태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때 남자아이 하나가 불빛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권지혁은 숨을 삼켰다. 그 얼굴은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이었다. 고집스럽게 담은 턱 날카로운 눈매까지. 그는 다른 두 아이를 보았다. 소름 끼치도록 세 아이 모두가 자신을 닮아 있었다. 그의 잊혀진 과거를 비추는 세 개의 작은 거울. 그 순간 기계가 부서졌다. 얼음 군주가 녹아내렸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순수하고 날 것 그대로의 공포가 그의 온몸을 올감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 문손잡이를 잡았다. 당장이라도 빗속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원초적인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의 충동적인 움직임에 늘 침착하던 김 비서가 깜짝 놀라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쾅. 택시 문이 닫혔다. 노란 택시는 매정하게 차들의 행렬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녀가 또다시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권지혁은 좌석에 주저앉았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벽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있었다. 찾아내. 김 비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누구를 찾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권지혁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방금 그 여자, 저 택시에 탄 여자, 그리고 저 아이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찾아내. 그의 절규에 가까운 명령에 김 비서는 황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마이바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권지혁은 이미 과거의 시간에 갇혀 있었다. 할인과 함께 웃던 순간들, 아무것도 없던 자신을 믿어주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차가운 이별 통보. 6년간 억지로 억눌러 왔던 고통이 자신의 얼굴을 한 세 아이의 모습과 함께 몇백 배로 증폭되어 그를 덮쳐왔다. 그는 비에 젖은 도시를 망연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이 이룩한 거대한 제국이 이 지독한 미스터리 앞에서 한없이 하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권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순식간에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김 비서는 넥서스가 자랑하는 데이터 분석팀과 지역의 광범위한 인맥을 총동원하여 밤새도록 움직였다. 그들은 택시 회사를 추적했고 수백 개의 CCTV 영상을 분석했으며 마침내 동이 틀 무렵 하나의 주소를 찾아냈다. 주소는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세상에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서민 동네에 위치한 낡고 작은 빌라. 골목은 조용했고 이웃집 창문 너머로는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왔으며 낡은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한 대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권지혁은 김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그가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오아리는 장을 보러 막 집을 나서던 참이었다. 집 안의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던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은 문 밖에 서 있는 지혁을 발견한 순간 차가운 철가면처럼 굳어졌다. 지혁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이들 누구 아이들이지? 할인의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여긴 왜 왔어요?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내 얼굴을 하고 있었어. 3명 다.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할인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적인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죠. 권지혁 씨. 착각이 심하시네요. 이제 와서 왜 아는 척이죠? 6년 전에 나를 그렇게 버려놓고, 권지혁 씨라는 호칭이 나를 버려놓고 라는 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을 꺼내들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집 뭐든 말만 해.
네가 원하는 거 전부 다 해줄 수 있어. 그 말은 할인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녀의 눈에서 지혁이 한때 사랑했던 그 불꽃이 타올랐다. 돈 6년 전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더니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시겠다. 당신은 여전하구나. 권지혁,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같은 사람한테 보여주기엔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그녀는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또다시 그녀의 세계 밖으로 내쳐졌다. 문틈으로 자신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그 낡은 빌라 골목에 선 채 완벽한 패배를 맛보았다. 차로 돌아온 지혁은 할인의 말에 잠식당했다. 6년 전에 나를 그렇게 버려놓고. 그는 항상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어왔다. 6년 전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넥서스의 창업 자금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전화 한 통으로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의 일에 대한 집착에 지쳤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다. 당시 자존심과 배신감에 눈이 멀었던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돈을 경멸하며 새 아이를 힘들게 키우는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과거의 기억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알던 오하리는 결코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릴 여자가 아니었다. 전화 속의 그녀와 눈앞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왜 그녀는 다른 남자를 위해 자신을 떠나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녀의 그 필사적인 부정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밀을 지키려는 절박한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권지혁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황 상태가 아니었다. 차갑고 분석적인 본래의 얼음 군주로 돌아와 있었다. 김 비서 오하린 씨의 지난 6년을 다시 조사해. 단순한 거주지나 직업이 아니야. 그녀 주변의 모든 것, 모든 사람, 특히 그녀가 6년 전 한국을 떠날 때의 모든 정황을 샅샅이 뒤져봐.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쩌면 미래까지 모두 갇혀있는 그 작은 빌라를 응시했다. 지난 6년간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복잡하게 얽힌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권지혁이 떠나간 후 오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잠갔다. 그녀의 강인한 가면 뒤로 지독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누구야? 무섭게 생겼어. 마디인 하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하리는 황급히 표정을 갈무리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그녀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도 아니야 우리 아가. 그냥 길을 잃은 아저씨인가 봐. 엄마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아이들을 안심시킨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6년 만의 귀국. 그것은 결코 권지혁을 다시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다.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약 없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위험한 일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그녀의 작은 거실은 최첨단 지휘 본부로 변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단순한 데이터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복잡한 방화벽과 암호화된 서버를 넘나드는 디지털 유령 천재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베리타스 그룹의 최진석 회장이었다. 6년 전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남자. 그녀는 그의 불법 자금 흐름을 수년째 추적해왔고 마침내 그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권지혁과의 재회는 그녀의 계획에 없던 최악의 변수였다. 한편 베리타스 그룹의 회장실, 노회한 재벌 총수 최진석 회장은 자신의 비서로부터 권지혁 측이 6년 전에 낡은 주소지를 캐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리고
곧이어 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오하린이 귀국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 권지혁과 우연히 마주친 것 같습니다. 오하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진석의 눈빛이 뱀처럼 차가워졌다. 6년 전 권지혁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총명하고 고집세던 그 어린 여자아이. 최진석의 뇌리에 과거가 스쳤다. 6년 전 부도 직전의 베리타스를 살리기 위해 그는 경쟁사 넥서스의 유망주였던 권지혁에게 기술 탈취 누명을 씌웠다. 하지만 당시 인턴 사원에 불과했던 오하린이 그의 디지털 조작 흔적을 발견해냈다. 최진석은 그녀를 따로 불러내어 거래를 제안했다. 권지혁의 누명을 벗겨주는 대신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하린은 결국 권지혁을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것이다. 그런 그녀가 돌아왔다. 최진석은 그녀가 입을 열까 두려웠다. 그는 먼저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하린의 삶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녀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갑자기 밀린 병원비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녀가 프리랜서로 일하던 해외 계좌들은 해킹 공격을 받아 마비되었다. 누군가 그녀의 돈줄을 끊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그리고 마침내 위협은 물리적인 형태로 다가왔다. 그녀의 집 골목 어귀에 낯선 검은 차가 밤낮으로 배회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과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두려웠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위협은 오히려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강하게 불태웠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집에 2중 3중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모든 중요 데이터는 자신이 직접 구축한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 클라우드 서버로 옮겼다. 시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 건장한 남자가 그녀와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사진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무심코 바닥을 본 하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것은 조금 전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자신의 새 아이들을 몰래 찍은 클로즈업 사진이었다. 남자는 사진을 주워들고는 의미심장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내 아이들을 언제든 건드릴 수 있다. 소리 없는 협박. 하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이들의 작은 손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동시에 차가운 사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협하는 실제하는 악마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권지혁은 넥서스의 업무를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의 집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의 광적인 집착에 비서실과 법무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그의 지시는 단 하나였다. 6년 전 오하린이 떠나던 시점과 맞물렸던 넥서스의 기술 유출 누명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라. 넥서스의 최첨단 AI 포렌식 분석 시스템이 가동되자 6년 전 경찰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그의 서버에서 발견되었다는 도난된 소스 코드는 사실 외부에서 정교한 백도어를 통해 심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해킹의 디지털 서명은 베리타스 그룹 소유의 IP 주소 블록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 지혁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졌다. 자신이 누명을 썼던 시점과 할인이 이별을 통보한 시점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부자연스러웠던 이별의 이유.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의 곁을 떠나야만 했다. 죄책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분노는 이제 오하린이 아닌
진짜적 최진석 회장을 향했다. 지역이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 하리는 현재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아이들을 향한 협박은 그녀를 더 이상 수비적인 태도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역을 시작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시스템 속 유령이 되기로 했다. 그녀는 베리타스 그룹이 해외 투자사와 진행 중이던 극비 협상을 타겟으로 삼았다. 그녀는 돈을 훔치거나 정보를 빼내지 않았다. 대신 협상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내부 통신망을 교란시켜 핵심 데이터 패킷이 지연되거나 손상되도록 만들었다. 이 미세한 교란으로 인해 협상은 파탄이 났고 베리타스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놓쳤다. 최진석 회장은 보이지 않는 공격에 길길이 날뛰었지만 누가 한 짓인지 증거를 잡을 수는 없었다. 동시에 그녀는 베리타스의 서버 깊숙한 곳에 디지털 도청 장치들을 심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최진석이 횡령과 뇌물을 위해 사용하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들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를 법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 수집이었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 최진석은 할인의 행방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다. 마침내 그의 부하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냈다. 할인은 어머니의 병원 기록에 누군가 접근하려 한다는 보안 경고를 받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즉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어머니를 다른 안전한 시설로 옮기고 모든 기록을 위장했다. 최진석의 부하들이 병원에 닥쳤을 때 이미 그곳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할인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권지혁 역시 최진석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할인 어머니의 병원에 손을 쓰려 한다는 것을 감지한 지혁은 할인에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그녀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병원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을 핑계로 일시적으로 마비시켰고 병원 주변에 사설 경호 인력을 풀어 최진석의 부하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고요한 전쟁은 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6년 전 베리타스 그룹이 어떻게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는지를 상세히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나직이 말했다. 최진석, 그 늙은 여우를 사냥할 시간이다. 같은 시각 할인은 아이들이 잠든 임시 거처에서 최진석의 불법 금융 네트워크의 핵심 줄기를 찾아낸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서로의 행동을 알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목표물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조용했던 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번지기 직전이었다. 착찬 로이, 도이 세팁툭 với 증남. 권지혁의 선전포고는 넥서스 그룹의 긴급 이사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임원들의 경악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AI 기업인 우리가 왜 건설사를 인수해야 합니까? 임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권지혁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을 숨긴 채 냉철한 사업 논리를 펼쳤다. 태영건설은 저평가된 우량 기업이며 넥서스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명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태영건설이라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 회사의 장부였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최진석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창구였다. 회사를 손에 넣으면 최 회장의 모든 더러운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넥서스의 적대적 M&A 선언 소식은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최진석 회장은 허를 찔렸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임을 직감했다.
그는 태영건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주식을 사들였다. 거대한 자본을 가진 두 거인의 전쟁이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시작되었다. 안전가옥에 몸을 숨기고 있던 오하리는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권지혁의 전략을 간파했다. 그가 최 회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녀는 그가 놓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의 회계장부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절대 해독할 수 없는 몇 겹의 정교한 암호화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사실을. 권지혁이 거대한 망치를 들었다면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암호화 데이터 패킷 하나를 만들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아닌 태영건설의 회계 소프트웨어를 해독할 수 있는 특수한 디크립션 알고리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추적이 불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비리 제보 라인으로 그 데이터 패킷을 전송했다. 태영건설의 막대한 회계 부정 혐의라는 짤막한 메시지와 함께 두 개의 칼날이 보이지 않는 협공을 시작했다. 신뢰할 수 있는 제보와 암호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를 손에 넣은 금융감독원은 M&A 전쟁이 한창이던 태영건설에 대한 특별회계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최진석 회장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권지혁의 자금 공세와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공세.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를 향한 여론의 압박은 극에 달했다. 권지혁은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 뉴스를 보며 전율했다.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 악명 높던 태영건설의 철벽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뚫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과 함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것이 오하린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구해야 할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는 위대한 전사였다. 하린 역시 자신의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권지혁의 요란한 정면 공격이 자신이 보낸 조용한 암살자, 즉 익명의 제보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셈이었다. 그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권지혁을 향한 분노나 원망이 아닌 그의 대담함에 대한 묘한 경외심을 느꼈다. 궁지에 몰린 최진석 회장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더 이상 협박이나 감시가 아니었다. 오하린의 아이들 중 하나를 납치하여 그녀와 권지혁 모두를 협박할 인질로 삼으라는 악마의 명령이었다. 그날 오후 하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동네의 작은 공원에서 새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최 회장의 부하들이 어두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조용했던 전쟁이 이제 피를 부르는 잔혹한 현실이 되기 직전이었다. 공원의 해, 진력. 오하린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잠시 시름을 잊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음흉한 눈빛에 사내들이 흩어져서 그들 주위를 포위하듯 다가오고 있었다. 하린이 위험을 직감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려던 순간 한 남자가 딸 혜운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안 돼. 하린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남자의 손이 아이에게 닿기 직전 다른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귀에 이어피스를 꽂은 검은 양복의 남자들. 그들은 유령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최진석 회장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짧지만 일방적인 싸움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낯익은 얼굴 김 비서가 하린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오하린 씨? 하린은 충격과 경계심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어떻게, 당신들이 왜 여기에? 권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며칠 전부터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저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지혁이.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하린의 마음속이 복잡하게 요동쳤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진석의 마수는 아이들에게까지 뻗쳐왔다. 이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 김 비서는 할인에게 다음 날 열릴 베리타스 그룹의 긴급 주주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권지혁이 그곳에서 최후의 일격을 가할 것이라고. 그는 권지혁의 말을 대신 전했다. 최 회장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인은 결심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작은 암호화 USB 드라이브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6년 전 최진석 회장이 자신을 협박했던 지옥 같은 그날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보이지 않던 연대는 이제 의식적인 동맹이 되었다. 다음 날 베리타스 그룹의 주주총회장, 장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최진석 회장은 M&A를 방어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피로가 역력했다. 그때 권지혁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침략자가 아닌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주요 주주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연단에 올라섰다. 그는 비난이나 폭로 대신 데이터로 이야기했다.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확보된 자료, 즉 할인이 제보한 알고리즘으로 해독된 최진석의 비자금 흐름이 스크린에 펼쳐졌다. 수십 년간 이어진 그의 횡령과 배임의 역사가 거미줄처럼 복잡한 도표가 되어 모든 주주들 앞에 드러났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궁지에 몰린 최진석은 모든 것을 부인하며 발악했다. 그는 권지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이 모든 것은 저자가 꾸며낸 거짓입니다. 저자는 6년 전에도 우리 기술을 훔치려 했던 범죄자입니다. 저런 범죄자의 말을 믿어선 안 됩니다. 그는 6년 전의 누명을 자신의 마지막 방패로 삼으려 했다. 권지혁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범죄자라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6년 전의 진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최 회장님, 그가 신호를 보내자 회의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아니었다. 오디오 파일의 파형이 화면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6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진석의 젊지만 지금과 똑같이 잔인한 목소리. 그리고 겁에 질린 어린 할인의 목소리. 최진석 권지혁을 저 차가운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다면 네가 떠나. 조용히. 그놈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오할인,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최진석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해. 그놈의 집착에 질렸다고 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에 띄거나 연락하는 날엔 권지혁은 내 손에 죽어. 명심해. 녹음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권지혁은 범죄자가 아니었다. 오하리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영웅이었다. 진짜 범죄자는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최진석 회장이었다. 최진석은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아 완전히 파괴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권지혁은 승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할인의 희생의 깊이를, 비로소 깨달은 자의 깊은 고통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진실의 장막은 거쳤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회의장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차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권지혁은 스크린을 보며 과거에서 온 할인의 떨리는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고 있었다. 최진석 회장의 몰락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다. 베리타스 그룹은 수사와 대중의 분노 속에서 공중분해되었고 최 회장은 남은 여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언론은 희생양이었던 오하린을 비운의 영웅으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낸 권지혁을 불굴의 사업가로 조명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축배를 드는 대신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할인과 그녀의 가족을 돕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익명으로 그녀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거액의 신탁펀드를 조성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할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며 진행했다. 오하리는 마침내 최진석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안전 가옥을 떠나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의 실력은 업계에 알려져 이제는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지난 6년간 그녀를 달리게 했던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특히 권지혁과 아이들의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권지혁은 마침내 그녀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새 아파트 앞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마침내 문을 열고 나온 할인과 마주했을 때 그들 사이의 공기는 이전의 대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다. 조용하고 무겁고 슬펐다. 그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 앞에 서서 진심을 담아 무너지는 마음으로 사과했다. 내가 틀렸었어, 할인아. 그는 그녀를 믿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어 그녀의 고통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고 그녀의 위대했던 희생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했다. 그는 연인으로서의 두 번째 기회를 구걸하지 않았다. 그의 부탁은 훨씬 더 간절하고 겸손한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할지도 몰라. 내가 그 아이들의 삶에 들어가도 될지 그 결정은 네가 해줘. 어떤 결정이든 나는 존중할게. 그는 모든 결정권을 그녀에게 넘겼다. 할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눈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남자를 보았다. 얼음 군주도 혼란에 빠진 남자도 아니었다. 그녀를 향한 미안함으로 영혼까지 무너져 내린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오후 아이들과 공원에 갈 거예요. 그것은 허락이 아니었다. 하지만 초대였다. 닫혔던 문을 아주 조금 열어 보이는 신호였다. 다음날 오후 햇살이 눈부신 공원. 새아이는 그네를 타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할인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평화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권지혁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의 수만큼 알록달록한 연 3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마디 하준이 그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공기 중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할인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지혁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응,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야기의 마지막은 IT 업계의 거물이자 냉철한 승부사였던 권지혁이 새 아이와 함께 연을 날리려다 제풀에 넘어지고 함께 웃는 모습이었다. 할인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하지만 더없이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 있었다. 폭풍은 끊었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미래는 평화와 행복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